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먼저 한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를 아이템으로 잡았는데요.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두 딸들의 시아버지를 각각 한 사람은 프랑스 대사로 또 한 사람은 중동이 아니라 중동 아랍 관계 특별 시니어 고문으로 이제 본인이 선택을 했다 하는 발표입니다. 이건 뭐 가족사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특히 이방카 트럼프의 시아버지 프랑스 대사로 본인이 선택을 한 트럼프 당선인이 선택한 이 사람은 굉장히 그 험한 관계의 범죄와 연관돼서 복역까지 했었던 사람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주변 친인척을 이제 중요한 자리에 놨다. 그것도 하루 사이에 두 명을 그런 면이 좀 주목이 되고 둘째 딸의 시아버지는 조금 의미가 있는 그런 지명인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은 연방 수사국을 자주 비판해 오던 트럼프의 충성파 캐시 파텔이라는 사람을 연방 수사국장에 지명을 했다. 역시 그 상원의 인준이 필요한 자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 이 사람이 가장 최근에 한 일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동화책을 썼는데 그 동화책에 트럼프와 본인이 이제 트럼프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많은 민주당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그런 것부터 결국은 연방 수사국도 헤쳐모여 하겠구나, 그게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관세에 이어서 이번에는 그 브릭스, 뭐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이런 뭐 신흥 어떤 그 경제 국가라고 할까요? 이렇게 모인 브릭스가 우리가 달러에 너무 당하고 있다. 새로운 화폐? 이런 것을 구상해 볼까 하고 논의를 했잖아요. 그러기만 해봐라. 관세 100% 물릴 거야. 이런 얘기도 나왔고 여전히 금요일 밤에 만난 캐나다 총리와 트럼프와의 그 관세와 연관된 미팅,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이제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엄마와 같이 저녁도 먹고 얘기도 하는 과정에서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도 뭐 좀 사놔야 되는 거 아니니? 관세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보시죠. 뭐냐, 이 정도로 얘기하고 말았는데 도대체 미국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과연 이건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미국의 무역 관계가 이웃 나라와 이 정도까지 되는구나. 그리고 중국까지 합친다면 그걸 좀 볼 수 있는 뭐 도표도 나왔고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너무 황당해서요. 너무 황당하니까 뉴스가 됐겠죠? 보건복지부 장관의 와이프가 텔레비전 뭐 배우 출신입니다. 남편이 뒤에서 옷 다 벗고 샤워하고 있어요. 그 앞에서 본인의 상품을 선전하는,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자, 이런 순서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미국을 오래 들으셨던 분들은 찰스 쿠시너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겁니다. 아니,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임기 1기에 인수위원장 하다가 사위에 의해서 쫓겨나 버리고 만 사람. 그 사람이 얘기할 때 내가 겪은 범죄 가운데서 가장 치졸하고 비열하고 또 뭐라고 했던가요? 가장 혐오스럽고 역겨운 사건이었다. 그 사건의 주인공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딸 이방카의 남편 자레드 쿠슈너의 아버지입니다. 찰스 쿠슈너. 이 사람을 프랑스 대사로 본인은 선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이제 인준 받아야지 되죠. 부동산 개발업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훌륭한 비즈니스 리더고 자선가이고 사업가고 협상가다. 미국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뭐 자선가다 하는 건 뭐 이 사람이 그 주이시니까 자레드 쿠슈너 아버지가 뭐 주이시에 대해서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어떠한 자선을 한 것을 얘기를 하고 이 내용이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는 친인척에게 중요한 공직 자리를 주는 첫 번째 케이스 내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그래서 영국의 BBC 방송은 도대체 어떤 그 찰스 쿠시너의 경력이 프랑스 대사 자리에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다, 불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서 사면이 됐죠. 감옥살이는 했습니다. 2년형을 선고받고 14개월 감옥살이를 했고
트럼프의 사위인 자레드 쿠시너가 백악관에서 딸 이방카 트럼프와 함께 자문 역할을 하고 있을 때 대통령이 사면을 해준 사람입니다. 그럼 연방 이 범죄의 죄목이 무엇인가? 탈세 들어가고요. 선거자금법 위반, 게다 대고 이제 위중교사인데요. 일종의 본인이 연방 수사를 받을 때 여동생의 남편입니다. 여동생의 남편도 이제 증인으로 불려가고 소환되고 조사를 받잖아요. 본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라고 교사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자 이 사람이 보복 겸 앞으로도 너 그러면 재미없어 하는 식으로 매춘부를 돈 주고 샀습니다. 그 매춘부를 매제죠. 매제와 엮어줍니다. 그리고 매춘부와 매제와의 성관계를 비디오로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하고 여동생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크리스 크리스티가 내가 본 가장 혐오스럽고 역겨운 사건이다 기소를 했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가 그 당시에는 뉴저지 주지사를 하기 전에 검사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인도 유죄를 다 인정을 했습니다. 유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더 큰 형량이 작게 됐겠죠. 2년 선고받고 14개월만 복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본인도 유죄를 인정했고 하는 건데도 나중에도 자레드 쿠시너 트럼프의 사위도 우리 아버지가 뭐 억울하게 당했다 등등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다른 거 다 제치고 여동생의 남편에게 매춘부를 사서 그렇게 해서 그 테이프를 찍어서 여동생에게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다고 말할 정도보다 훨씬 적겠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트럼프 1기 당선됐을 때도 뭐 축하한다고 하고 모든 나라의 대통령이 다 당연히 축하를 해야지 되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보지 못했거든요. 어떠한 입장을 프랑스에서 그 나라의 대사를 보내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있죠. 버락 오바마가 전에 이제 케네디 가문에 많은 그 지지도 받았었고 뭐 이랬기 때문에 존 F 케네디의 딸 캐롤라인 케네디를 미국의 우방인 그런 그 일본 대사로 보냅니다. 이런 일들은 흔히 있죠. 그리고 대사 자리는 보통 이제 보은 뭐 이런 두 단어가 겹쳐지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엄청나게 예민한 일을 해결해야지 되는 대사가 아니면 유럽의 보통 많은 나라의 대사는 가서 이제 뭐 대접받고 좋은 곳에서 휴가 즐기고 돈 많은 사람들, 보통 대사로 가는 사람들 그런 일이 많죠. 이 외교가 직업인 외교관의 직업으로서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이 아닌 경우에야. 그래서 이제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연방 유죄 판결을 받았고 복역까지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사위의 아버지를 사면을 하고 이번에는 프랑스의 대사까지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이제 언론을 보면은 많은 매체에서 크리스 크리스티가 그렇게 역겹고 가장 혐오스러운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도하는 매체가 있고 보도하지 않는 매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알아서 기는가, 알아서 기지 않는가 하는 것을 구분하는 척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힐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다른 거 뭐 자선을 했다, 홀로코스트 추모위원회의 위원이다, 그리고 한 가지는 더 얘기를 하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아들이 뉴욕 유니버시티를 갔잖아요. 뉴욕 유니버시티에 무슨 이사다 이 정도까지는 얘기하는데 그 사건 연방 사건이 있었다까지는 얘기하지만 시스터 남편에게 이런 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둘째 딸 아버지가 아니라 둘째 딸 시아버지는 아랍 중동 문제 수석 고문으로 내가 선택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트럼프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마지막에 말씀을 기회가 있으면 드리고요. 레바논 출신의 억만장자 사업가입니다. 마사드 블로스라는 사람. 그리고 이 트럼프의 둘째 딸은 2022년도에 말하려고 해서 아주 거창하게 성대한 결혼식을 했습니다. 마이클 블로스와 결혼을 했죠. 그리스 섬의 어떤 클럽에서 만났다고 하더군요. 유명한 사람이 하는 클럽이라고 하던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본인의 사돈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딸 시아버지,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어머니가 다릅니다.
두 번째 결혼해서 난 딸이 티파니죠. 티파니 트럼프의 시아버지는 뛰어난 변호사고, 그리고 첫 번째 딸의 시아버지도 변호사. 그러나 변호사 자격증은 박탈당했죠. 그 지역에서. 왜냐하면 범죄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째 딸의 시아버지는 훌륭한 변호사고 비즈니스계에서 매우 존경받는 리더다. 레바논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가족 사진 찍고 할 때 이 둘째 딸의 남편이 레바논계고 레바논에 대해서 이 트럼프에게 많은 어떠한 그 정보 같은 것을 주고 있다. 앞으로 이게 큰 딸의 남편인 자레드 쿠슈너와 둘째 딸의 남편인 이 둘째 사위 이름이 뭐였죠? 마이클 블로스와 이런 한 사람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사람은 레바논계 이런 것에 주목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이 둘째 딸의 남편의 시아버지까지는 크게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엄청난 역할을 선거 캠페인에서도 했었던 겁니다. 아랍계를 향해서. 비즈니스계에서 매우 존경받는 리더며 레바논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 10대 때, 10살 때인가요? 와서 텍사스에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자동차, 레바논계 사업가들이 자동차 사업을 어떤 연유에서든지 많이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그 피게로아의 멀세디스 벤츠 지금은 팔았는데 그 아주 엄청난 그리고 그 사업체의 그 상속녀도 USC에서 역사학 교수로 엄청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USC에 다니고 계신 한국 분들도 많으실 텐데 S자로 시작되는 그룹인데요. 그 따님은 역사학과의 교수이기도 하고 USC 안에 식당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 식당에 많은 로열티를 갖고 있습니다. 피게로와 그 길은 그 레바논계의 그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은 이 딸 예를 들어 한국에 어떤 길에 가면은 저 사람 땅 안 밟고 못 간다는 식으로 그렇게 피게로와 한 올림픽에서부터 저쪽 USC까지 내려가는 그 길에 엄청나게 많은 이 레바논계 그 상속녀의 땅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비즈니스를 누군가가 먼저 시작을 했겠죠. 자동차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동차 보험이 이렇게 넓혀가거든요. 그래서 이 트럼프가 중동 아랍 시니어 고문으로 딱 선택을 한 마사드 블로스라는 이 사람도 자동차 관계로는 나이지리아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공화당과 보수적인 가치를 지지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의 캠페인에는 자산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아랍계 미국인 커뮤니티와 엄청난 새로운 연합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미시건에서 30만 명 정도 되는 레바논계도 미시건에 제일 많이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인구가 다른 아랍계보다 많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요 일주일 그러니까 매주 이 아랍계를 막 모이게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당시 후보와 줌 미팅도 하게 하고 했었던 역할이랍니다. 자동차 가족 사업 SCOR 나이지리아 대표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또 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사돈 중동 아랍 그 시니어 자문 이 사람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레바논의 정치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답니다. 그리고 또 장인도 마찬가지로 Free Patriotic Movement, 헤즈볼라와 뜻을 같이 하는 기독교 당이 있는데 레바논은 지금 기독교 당도 있고 무슨 다른 당도 있고 여러 연합이잖아요. 연합이라서 레바논도 그 체계가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자리는 기독교 계열이랍니다. 지금은 아마 카톨릭일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 지금 아랍 중동 시니어 자문으로 지명이 된 트럼프의 사도는 이게 그리스 정교 랍니다. 그러니까 최고까지는 레바논에서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미국에 와서 미국 시민권자지만 그래 레바논이 그러한 이중국적을 허용을 하는가 보죠. 그래서 레바논에서 선거에 나갔다가 안 되고 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대신에 선거에 나가서 본인이 정치인을 하지는 못했지만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장인의 그 같은 정치계의 관계와 이 볼로스라는 사람이 크리스천 그 헤즈볼라가 중심이 된 크리스천 당과 여기도 친구가 많고요. 또 레바논의 다른 당과도 친구가 많고 반 헤즈볼라 당과도
독립적인 정치인들과도 굉장한 연결고리가 있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휴스턴에서 공부를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중동 문제는 그 스티브 위트코프라는 사람을 이 중동 특사로 딱 그 지명을 했잖아요. 이 사람이 뭐 정치에는 경험이 없지만 트럼프와 오랜 동안 사업을 했고 골프도 늘 같이 치는 사람이고 그런 문제로 그 이스라엘계니까 이스라엘 쪽은 그쪽 중동 특사에게 맡기고 이렇게 아랍계는 볼로스에게 맡긴다. 이렇게 이제 그 중동 문제는 인선을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이미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마흐무드 아바스와 전화 통화를 하게 하고 그리고 마흐무드 아바스의 트럼프에게 축하한다는 인사 편지도 바로 둘째 딸 티파니의 시아버지가 트럼프 당선인에게 전달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레바논에서 못 이룬 정치적인 영향력을 지금 트럼프라는 사돈을 통해서 미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8년도에 친 헤즈볼라 후보들과 함께 레바논에서 정치 그 후보로 출마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 정교회 출신이라는 것 말씀을 드렸고요. 레바논이 아무리 그래도 뭐 기독교적인 엘리트 쪽에선 기독교가 강하죠. 칼릴 지브란의 레바논 말씀드릴 때마다 저는 예언자를 쓴 칼릴 지브란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아버지 입장에선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고 딸의 입장에서는 티파니 트럼프라는 이 둘째 딸은 늘 둘째 와이프와 사이에서는 한 명 만났잖아요. 첫 번째 와이프와 사이에서 트럼프 주니어, 에릭 주니어, 이방카 트럼프를 낳은 것이고 참 눌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는 베론 트럼프가 있지만 베론 트럼프는 그래도 엄마가 멜라니아 트럼프, 지금 현재의 트럼프의 와이프이기 때문에 온갖 사랑과 이런 것을 다 위암을 독차지하고 티파니 트럼프는 그 위에로 엄마가 다른 3명의 언니 오빠들과 그 중간에 껴있고 또 밑에 아들, 막내 아들이 있었고 하니까 방황의 시절이 많았죠. 그리고 나는 뭔가 아빠가 또 이방카 트럼프는 특별히 이뻐한다고 하고 또 트럼프의 아들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트럼프가 과거에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에게 그랬던 것처럼 정말 많은 개인적인 실수도 하지만 아버지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고 이래저래 다 본인들의 역할이 있고 이방카 트럼프와 자레드 쿠시너는 백악관에 가서 정치적인 어떤 경험도 하고 돈도 엄청 많이 벌었고 본인은 늘 어떤 아웃사이더와 마찬가지였는데 이 티파니 트럼프가 그 마이클 라스트 네임이 뭐였죠? 몰로스와 함께 2022년도 결혼을 하고 나서 아버지 주변에서 아버지 눈에 띄고 있구나. 이게 이제 제가 보는 오빠와 언니와 동생에게 눌려지고 있던 것 같은 그 감, 이런 것에서 조금 해방이 되지 않을까. 티파니 트럼프 입장으로선 주말이라서 저의 제가 상상한 것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문제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둘째 딸의 시아버지가 정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찾아보면 그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또 유일하게 사돈밖에 없었을까? 뭐 이런 정도의 지적은 나올 만하지만 이 둘째 딸 시아버지는 그 자리를 할 만한 자격은 있다 싶고 첫째 딸의 시아버지는 이거 무슨 그런 사건으로 실형까지 산 사람인데 구태여 프랑스의 대사로 보낸다는 건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 말이 이제 월요일이 되면은 많이 나오겠죠. 자, 두 번째 이슈는 연방 수사국을 자주 비판하던 트럼프의 충성파 캐시 파텔 연방 수사국장으로 지명됐는데 이건요. 지금 찬성하는 사람들은 엄청 찬성하고 트럼프의 지지자들,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것보다 더 최악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마지막에 국방부 장관의 그 비서실장을 했었고요. 텔레비전에 막 자주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던 말을 하면서 눈에 띈 사람이거든요. 44살입니다. 가장 최근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트럼프 소셜미디어,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의 이사로 1년에 컨설팅 계약으로 최소한 12만 달러는 받는다고 하고요. 언론이 미국에서 가장 파워풀한 적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책을 3권을 썼는데 한 권은 이제 회고록 비슷한 것이고 2권 중에서 한 권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왕에 대한 음모,
뭐 그런 제목이거든요. The Plot Against the King. 킹이 누구겠어요? 트럼프죠. 등장인물의 악당이 힐러리 클린턴 이름 따서 힐러리 뭐 퀸턴이 도널드 왕을, 그 어린이 동화예요, 폐위시키려고 하는데 마법사 캐쉬가 그걸 알아내서 지킨다. 캐쉬가 본인이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악당들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키퍼 코미, 제임스 코미, 당시에 연방 수사국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책. 그리고 또 연방 수사국 권한을 드라마틱하게 제한을 해야지 된다. 다 헤쳐 모여 해야지 된다는 주장을 한 책 회고록입니다. 정부, government gangsters, 정부의 갱스터들, 이런 제목에서 연방 법무부와 연방 수사국의 최고위직을 다 해고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에 대한 충성파고 연방 제도, 인스티튜션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입니다. 인도 이민자의 아들입니다. 원래 처음에는 국선 변호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데빈 누네스라고 트럼프 시대에 공화당의 하원 정보위원장, 캘리포니아주가 지역구였잖아요. 이 사람 지금은 다른 데로 갔는데 트럼프가 떨어지고 나서 처음에는 트럼프 미디어에서 일하다 지금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밑에서 일을 할 때 트럼프의 눈에 들었습니다. 이 데빈 누네스가 트럼프가 뭐 2016년도에 러시아가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았지만 어쨌든 미국 대선에 개입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트럼프는 굉장히 듣기 싫어했죠. 그 관련 뭐에 관해서 데빈 누네스가 너무너무 트럼프 충성파였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돕는 일을 해서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팟캐스트 같은 데도 많이 출연을 해서 정치적인 적은 기소해야지 된다. 이런 주장도 많이 하고요.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들어갔죠. 테러리즘 관련. 그러다가 국가정보국에서도 일하고 국방부의 비서실장. 국방부 비서실장 할 때 맨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트럼프 임기. 이때 바이든 팀과 인수 과정이 있잖아요. 국방부에서 정보를 주지 않아서 현재의 정부가 새로 들어오는 팀에 정보를 주지 않아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그걸 이 사람이 관장을 한 겁니다. 제가 왜 얼마 전에 지금 CBS와 유갑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트럼프가 인수과정에서 굉장히 인수과정을 잘한다고 만족을 한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제가 좀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경우는 양쪽을 다 하든가 아니면 인수를 해주는 이쪽에서 해줄 것이 더 많은데 뭘 인수를 받는 쪽에서 잘해준다고 지지율이 높다고 하던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걸 말씀드린 겁니다. 당시에 트럼프 팀에서 이런 정보를 바이든 새로운 정부에게 공유하지 않아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늘 연방수사국의 국장으로 지명된 캐시 파텔은 딥스테이트라는 게 선출된 공무원이 아니라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이 미국을 다 좌지우지, 그것도 아주 죄스럽게 이끌어간다. 그러니까 다 해고해야지 돼.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모든 사람들이 임무를 띠고 하는 거잖아요. 일론 머스크, 무슨 뭐 교육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등의 다 지명자들. 물론 개혁은 필요하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개혁은 필요하지 혁명이 아니다. 그렇게 될 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모든 걸 다 깨부수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언론이 미국에서 가장 파워풀한 적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던 사람.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연방수사국장 임기는 10년입니다. 이건 다음에 미국이 선거가 대통령 임기가 4년이니까 4년 뒤에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겁나하지 말고 그냥 소신 있게 일하라 하는 뜻이잖아요. 10년으로 둔 것은. 물론 예전에 과거에 수십 년 전에 연방수사국장이 다 그 비리비밀을, 대통령의 비리비밀을 갖고 오랫동안 했었던 적도 있고 하지만 지금은 10년을 그런 의미에서 뒀는데 현재의 그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장이 트럼프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2017년도에.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럼 2027년도까지 아직은 임기가 남아있죠. 그럼 스스로 사임하거나 해고를 해야지 된다는 얘기죠. 왜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었냐면 본인이 해놨는데 역시 트럼프 때 연방수사국장 본인이 만들어줬는데 연방수사국이 트럼프의 기밀 서류 이런 거 압수수색하는 거에 협조를 했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이제 쳐다도 안 봤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연방수사국이 내보낸 성명을 보니까 날마다 연방수사국 직원들은 미국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뭐 이 정도. 별로 이거 지금 임기 남아있는 수사국장을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뭐 좋아한다는 그런 표정은 아닌 것으로 보이죠. 이 파텔이라는 지명자, 임기 일기에 너무 트럼프에게 잘 보여서 그때도 중앙정보국, 그때는 이제 FBI는 미국 내고 해외 파트가 CIA 중앙정보국이잖아요. 중앙정보국의 부국장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국장이 지나 헤스펠이라고 역시 트럼프가 국장을 그 당시에도요. CIA 국장감은 아닌데 했는데도 했습니다. 이 지나 헤스펠은 여자지만 미국에서 막 미국 내에서는 고문실을 두면 좀 창피하니까 어디 다른 나라에 고문실을 둬서 고문을 했었던 그런 여성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CIA 국장이 된 지나 헤스펠이 파텔만은 안 된다. 파텔을 나의 부국장으로 하면 난 사임하겠어. 그리고 이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결국은 그 당시에 CIA의 부국장으로 지명하지 못했었거든요. 아무튼 이 사람은 이 파텔이라는 FBI 국장 지명자는 아주 대통령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첫날 연방수사국을 그냥 싹 빌딩 자체를 폐쇄하고 다음날 거길 박물관으로 만들어야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직원들 한 7천 명의 직원들은 다 이제 미국 전국으로 다 이렇게 흩어지게 해서 범죄자들을 추적해야지 된다. 그 범죄자들이 누구를 얘기하냐면 트럼프 이 당선인에 관해서 뭔가 수사하는데 뭐 협조하고 했었던 그런 걸 얘기를 하죠. 많이 트럼프 쪽에서는 이 사람을 지지합니다. 그래 청소를 해야지 돼. 스티브 배넌의 승리입니다. 지금 연방 수사국장의 캐시 파텔이 지명된 것은 스티브 배넌이 감옥에서 나오고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에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4개월 감옥살이를 하고 선거 치러지기 일주일 전에 10월 29일에 출소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본인의 전쟁룸이라는 팟캐스트를 다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스티브 배너는 미국 우선주의자다. 이 뭐 캐시 파텔을 연방 수사국장으로 해야 돼. 끊임없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추천을 했답니다.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자다. 이 말은 지금 그 마이크 존슨 공화당 하원 의장도 얘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지지한다고 하고 그에 비해서 여러분 그 라브렌티베리아였던가요? 라브렌티베리아라고 구소련에서의 경찰국장에 바로 이 캐시 파텔을 비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시 트럼프에 의해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일을 했었던 존 볼튼이거든요. 이 사람 나중에 이제 그 경찰국장 총살당했는데 스탈린의 비밀경찰의 국장이었는데 나중에는 소련 그 핵폭탄 프로젝트의 책임을 맡기도 했죠. 굉장히 폭력적인 전술을 썼고요. 납치하고 고문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어린 여자아이들을 좋아해서 늘 강간하고 심지어는 어떤 때는 살해하기도 하고 복수하고 너무너무 심각한 사람이었죠. 그 사람의 이 존 볼튼은 트럼프의 연방수사국장 지명자 파텔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것도 인준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아요. 민주당에선 당연히 반대할 것 같고요. 자, 그럼 큰딸 첫 번째 결혼해서 난 딸 이방카의 시아버지는 프랑스 대사의, 두 번째 결혼해서 난 딸 티파니의 시아버지는 중동 아랍 시니어 고문의, 그리고 본인의 충성파인 캐시 파텔은 연방 수사국장에 또 두 사람이 더 있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죠. 체드 크로니스터라는 플로리다 힐스보로 카운티 셰리프 국장을 2017년부터 하고 있는 이 사람은 마약 단속 국장으로 지명할 예정이랍니다. 플로리다주에서 법집행관으로 32년 동안 일했습니다. 자, 그러면 체스 크로니스터 마약 단속 국장과 또 연방 그 수사국장 캐시 파텔 지명자, 또 법무장관 지명자 팜 본디도 플로리다주에서 검찰총장 했잖아요. 이 사람은 법무장관 지명자. 이렇게 세 사람으로 이
집행의 최고위직 인선은 마친 셈입니다. 전부 뭐 인준 승인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경제 뉴스로 조금 돌아가 보면 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 브릭스, 약자로 영어 BRICS, 브릭스가 10월 달에 회의를 해서요. 그때 우리 미국 달러에 의존하지 말고 달러를 버리고 새로운 통화를 어떻게 하나? 지금 있는 것 중에서 선택하나? 새로 만드나? 이런 노력을 한번 해보자고 의논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그래만 봐. 그들 국가에는 100% 관세를 물게 할 거야. 이 브릭스가 처음에 이제 오리지널이 브라질, 중국, 러시아, 인도, 그리고 한 군데가 더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죠. 그 뒤에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 이디오피아 이런 나라들이 해서 이제 지금 13개국이 됐는데 투자 같은 거 같이 하면서 힘을 합친다는 이런 곳이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이들 국가가 미국 달러를 대처하기 위해서 새로운 브릭스 통화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다른 통화를 지원하면 100% 관세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수출은 못해. 딱 이렇게 경고를 해버렸습니다. 참 이런 경고. 근데 여기에 이제 그 10월 달에 회의할 때 볼리비아의 대통령도 갔대요. 그 볼리비아 대통령이 이거는 지금 너무너무 달러가 폭정이다. 티란이라는 말이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달러의 그 횡포는 폭정 수준이야. 우리 새롭게 해야지 돼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브릭스 내부에서도 오랫동안 해왔던 것을 갑자기 없애버리고 새 것을 채택한다는 것은 늘 뭔가가 따르잖아요. 엄청난 변화,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혁명에는. 그래서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미리 이렇게 침을 딱 내놓는 겁니다. 참 저희 직장 동료 가운데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주말에 두 사람 3대2 대화를 하는데 3명이 대화를 하는데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들이 다 와서 벌벌 긴다. 뭐 심지어 이건 캐나다의 총리가 미국에 오기 전에 한 대화였습니다만 금요일이었어요. 캐나다 총리도 오죠. 이제 뭐 다 설설 기어. 이건 너무 좋은 일이야. 미국 사람들이 너무 자부심이 있을 거야. 다른 나라에서 미국을 벌벌 기잖아. 트럼프 때문에. 단기간으로는 위협이 될 수 있지만 장기간으로 위협이 될까? 그리고 그런 나라들이 처음에는 지금 비용이 덜 드니까 오케이 인사 한번 하고 손해 안 보지 하지만 이게 점점 그것으로 인해서 점점 더 심해지면 언제까지 가만히 있을까? 자기들끼리 뭔가를 아주 빠른 시일 안에 연합을 하지 않을까? 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겉으로는 그 두 동료들 다 서로 좋아하고 즐겁게 지내는데 거기다가 뭐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캐나다에서도 최종적인 결정은 또 총리가 하는 거지만 어떤 정치인들은 깡패에게는 힘으로 대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일단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엄청 힘을 발휘하고 있고 그 힘의 발휘를 저희 동료들조차 좋아하는다. 이런 분위기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캐나다의 트리도 그 총리와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인은 서로 다 좋은 시간이었다 하는데 조금 애매모호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어떻게 좋았다고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총리도 3시간 동안 밥 먹고 얘기하고 나오면서 아주 좋았어요. 뭐 훌륭한 대화였어요. 라고 하지만 어떤 답변을 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계속 그 미팅을 하고 나서 훌륭한 미팅이었다고 하면서 펜타닐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총리가 이 펜타닐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협조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런데 총리실은 여기에 대해서 답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총리실은 이건 관세 인상에 대해서 미국의 악시오스가 이제 도표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관세 인상, 가격을 인하시키겠다 하면서 대통령이 됐는데 관세를 인상한다. 더 이상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뭐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테니까요. 관세라는 게 다른 나라 물건 수입품에 물게 하는 거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내는 판매세와 마찬가지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물건 싸게 하겠다고 당선이 됐는데 그럼 물건값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는 상호 배타적이지 둘 중에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나일 뿐이지 둘 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전국 소매연합회가 계속 소비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최종적인 결정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보복까지 합치면요. 보복 관세까지 합치면 물건이 정말 어떻게 될지 어떤 특정한 품목은 알 수가 없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멕시코와 캐나다와 중국만 보겠습니다. 이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웃 나라. 왜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께 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웃 나라가 뭐를 바꿀 수는 있지만 사람은 바꾸고 안 보면 그만이지만 국가는 옮길 수가 없죠. 지도는 옮길 수가 없어요. 어디로 어떻게 옮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웃 국가들과는 좀 마음에 서로 안 드는 게 있어도 잘 살아가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미국의 경우는 남쪽으로는 멕시코, 북쪽으로는 캐나다입니다. 중국과는 워낙에 경제 1, 2위 대국이고 중국을 클린턴 시대에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시키면서 너무 많은 물건들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 교환이 됩니다. 그것도 바다 건너 있지만 이웃인 거나 마찬가지죠. 경제적인 여러 가지 공급망의 부분에 있어서는 멕시코요. 미국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입니다. 그런데 이걸요, 이렇게 말하면 잘 안 와닿아요. 1월부터 9월까지 멕시코에서 약 4천억 달러 상당의 물건을 수입을 했다. 이렇게 하면 잘 안 와닿죠. 근데 도표를 보시면 미국이 수출하는 수출품의 16.4%가 멕시코로 갑니다. 수입품의 15.7%가 멕시코로부터 들어옵니다. 미국의 수출품 17%가 캐나다로 갑니다. 미국이 수입하는 물건 12.8%가 캐나다에서 옵니다. 중국, 미국이 수출하는 것 6.8%가 그쪽으로 가고 수입품의 13.3%가 중국에서 옵니다. 그럼 미국이 수입하는 것을 보면요. 관세가 여기니까 10, 20, 30, 37, 41, 42, 3% 정도. 미국이 전체적으로 수입 품목의 42, 3% 정도가 세 나라입니다. 수출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수출 100% 중에서 멕시코, 캐나다가 23%, 그리고 중국까지 합치면 30%, 또 역시 이 세 나라입니다. 그 다음이 독일, 일본 순서거든요. 이러니까 보면은 가까운 곳에서 특히 그곳에서 나는 뭐 원료라든가 특산물에 따라서 우리가 그 수입하고 수출하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이제 달라질 수 있잖아요. 멕시코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게 또 하필 물건값이 비싼 겁니다. 물건값이 비싸면 세금도 비싸지죠. 자동차 부품, 컴퓨터 장비, 그리고 오일이잖아요. 오일은 수입하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많이 하죠. 뭐 60% 이상 하니까 두 나라에서. 전기 장비, 상당량의 알코올, 가구, 멕시코 가구. 제가 올리버 스트리트라는 데를 한번 가봐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가 이제 멕시코 물건 쫙 파는 데인데요. 다운타운에 캐나다에서 매년 4천억 달러 이상을 수입을 합니다. 멕시코에서는 뭐 그거보다 더 크니까 9월까지만 하더라도 4천억 달러 넘었잖아요. 가장 많이 수입하는 거요. 이거 여러분들 뭐 이젠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원유 수입 여전히 합니다. 미국 많이 생산을 해내더라도. 그리고 이제 뭐 가스, 뭐 또 캐나다에서 가죽 제품이 많이 온다고 하네요. 멕시코에서 많이 올 것 같은데요. 그리고 플라스틱, 철강. 중국은요, 참 중국도 이게 또 쉽지 않죠. 중국이 수출하는 품목의 15%가 미국으로 오거든요. 미국은 수입하는 그 물건의 13.3%가 중국으로부터 오고 있고, 뭐를 많이 오냐면 다 아시죠? 스마트폰, 컴퓨터 비싸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땡스기빙 데이 연휴인데 컴퓨터 사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때 코비드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저도 이제 컴퓨터가 여러 대가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이 책상에도 있고 해서 당시에 크롬북이 처음 나왔을 때 제가 한 200달러 주고 샀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오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팬데믹 때 다시 하나 사려고 하니까 600달러였어요. 600달러였고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 관세가 뭐 어떻게 된다 하니까
그리고 중국에서는 기계류도 많이 오고 엄청나게 큰 건 미국에서 가지만 장난감, 스포츠 장비, 가구, 신발, 옷, 섬유. 자, 이런 게 미국과 캐나다, 중국, 미국과 캐나다, 중국, 멕시코 사이의 물건의 흐름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런 분도 계시네요. 셔릴 하인즈라고 로버트 프란시스 케네디 주니어의 와이프입니다. 몇 번째 와이프인가요? 두 번째 와이프인가요? 세 번째 와이프인가요? 세 번째 와이프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틀리면 제가 뭐 수정해 놓겠습니다. 셔릴 하인즈가 남편이 뒤에서 샤워를 하고 있어요. 알몸으로. 다 보이진 않죠. 이 와이프가 서 있으니까 서서 본인이 딸과 함께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물건 파는 거. 그 물건 뭐 초도 팔고 많은 거 팔아요. 뭐 화장품 비슷한 바디로션 같은 거 팔고. 요즘 흔한 게 그런 거잖아요. 화장품 사업이잖아요. 좀 이름 있고 알려졌다 하면 본인의 이름으로 화장품을 팔죠.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와이프도 그런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장사를 하는데 처음에 시작이 이래요. 아주 짧은 동영상인데 허니 거기서 샤워하면 안 돼. 내가 지금 여기서 동영상 찍고 있잖아. 근데 그 동영상 찍는 장소가 뒤에가 샤워 시설이 있고 유리로 돼 있어서 다 보이는 거기서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계속 샤워를 합니다. 로버트 프란시스 케네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짧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뭐 스프레이도 들고 뭐 바디 크림통도 들고 뭐 나중에 이거 60% 세일이에요 하면서 초도 보여주고 비디오를 찍거든요. 이 사람은 남편이 이제 대선 그 사퇴를 하고 트럼프를 지지한다 했을 때 불편하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본인 팔고 있는 그 초를 보니까요. MAHA 이것은 미국을 다시 헬스하게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로 남편이 되고 나서 지금 하는 구호잖아요. 마가처럼 마하잖아요. healthy again 하는 그 촛불 이미지 딱 보여주면서 참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끝이고 내일 사이버 먼데이 그리고 이제는 오늘 12월의 첫날이네요. 여러분들께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2024년도 한 달 남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언제나처럼 내일도 다시 스튜디오에서 월요일에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